굽는 대한민국.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더욱 악화돼가는 척추 건강.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허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신체를 이루는 뼈와 관절의 통합적인 치료로 척추의 건강을 회복한다. 조석훈, 이성우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을 해결할 명쾌한 해답을 찾아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척추 질환 알아야 이긴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특집 척추질환 알아야 이긴다의 장정원입니다. 허리 통증은 약 80%의 사람이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또한 감기 다음으로 가장 자주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컴퓨터와 휴대용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현대인이라면 더욱더 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질환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척추질환의 원인부터 또 이길 수 있는 치료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달려라 병원의 이성우 원장 또 조석훈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척추 질환의 모든 것을 이 두 분과 함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립보행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네.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허리 통증은 뭐 알고 계시듯이 노화로 인해 생기는 게 맞지만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 근육의 근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근육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긴장성 근육통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업무 능률도 확실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이러한 잘못된 자세와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네. 이 더욱 증상을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통점을 만들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허리 통증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흔한 증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파스나 진통제로 일단 좀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는 방법일까요, 이성 원장님? 파스나 네. 진통제를 쓰는 건 좋습니다. 뭐 갑자기 아프셨는데 어디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가실 시간도 없으시고 그렇죠. 집에 진통제나 파스가 있으면 당연히 붙이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증상에 대한 치료지 그게 원인에 대한 치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에 파스를 붙이고 그리고 먹는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원인에 대한 치료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파스를 붙이거나 약을 먹어서 통증이 좀 호전된다 하더라도 지속되거나 약을 먹을 때뿐이라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허리 통증이 워낙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또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척추 질환을 이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체중이 좀 많이 나가면 더 통증이 심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가요? 그거는 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맞는 얘기고요. 말인가요? 이게 뭐 그 비만 자체가 절대적으로 디스크를 꼭 유발한다는 아니지만 네. 이미 그 여러 논문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그 MRI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네. 그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그 추간판의 퇴행 정도가 심하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상관관계가 좀 많군요. 네. 네. 그리고 또 골다공증에 효과적인 칼슘제를 복용하면 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가요, 선생님?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 치료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거기에 칼슘제를 꼭 같이 복용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인에 필요한 칼슘의 양이 하루에 1,500mg입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의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칼슘제 한 알이 500mg이기 때문에 500mg짜리 세 알 아니면 먹는 걸로 충분히 보충 가능하다면 두 알 정도 드셔야 칼슘이 보충되고 외래에서 가끔 보면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허리 통증 완화돼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허리 통증의 핵심은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자, 디스크가 손상이 될수록 통증 범위가 좀 넓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네, 그 네. 디스크 초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초기에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허리 통증만 유발을 하지만 이제 디스크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 안쪽에 있던 젤라틴 성분의 수액 조직이 밖으로 탈출을 하면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 엉치부터 종아리 발가락까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의 방사통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이런 디스크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면은 한쪽 다리뿐만 아니라 양쪽 하지에 다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디스크도 문제지만 척추관이 또 좁아져서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 협착증과 디스크는 어떻게 구분을 좀 해야 될까요? 환자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디스크는 손가락으로 목을 누르는 거라면 네. 협착증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증상은 협착증이 훨씬 심합니다. 네. 협착증의 네. 증상은 요통뿐만 아니라 엉치 통증, 다리 통증 또는 다리 저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걸을 때 증상이 심해져서 조금 앉았다가 가게 되면 또 다리가 풀리고 가벼워져서 걸을 수 있고 그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몇 미터도 걷기 힘들어서 다리 감각이 빠져서 주저앉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치료법을 좀 달리 적용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그 네. 치료법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네. 치료로 나뉘게 되겠는데 이 비수술적 치료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치료, 그다음에 약물치료, 그다음에 운동 제한 등이 있고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가 소위 주사 치료로 알고 있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신경 차단술입니다. 그리고 그 시술로 알려진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등이 있겠고 수술적 치료에는 이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감압술 그리고 최소 침습적인 유압술 등이 있겠습니다. 네. 자, 보존적 치료에도 도움이 받지 않는 분들이 결국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좀 증상 치료를 하는데 자, 신경 성형술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신경 성형술은 여러분들이 널리 아시겠지만 지름 1mm 정도의 특수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척추관에 약물을 주입해서 척추신경의 부종 및 염증을 제거하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협착증 그리고 증상이 심한데 어쩔 수 없이 수술할 수 없는 수술을 꺼리는 환자들한테도 안전하게 시술 가능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경 성형술에 저희가 또 실제 사례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네. 있나요? 네, 이분은 55세 여자 환자였고요. 그리고 MRI에서 보시면 요추 2번에서 5번까지 디스크로 인한 협착증이 있어서 네.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빨갛게 신경이 부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신경이 부어 있는 상태여서 조금만 걸어도 양쪽 다리가 아팠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얇은 관을 그 신경 사이에 쑥 밀어넣어서 약물을 주입해줘서 신경의 부종을 호전시켜주는 경우입니다. 다음 사례 또 있나요? 네. 이분은 좀 더 심한 경우였습니다. 네. 64세 남자로 양쪽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저려서 걷기가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 약물치료 했는데 큰 효과 없어서 꼬리뼈 신경 성형술을 시행해드렸습니다. 네. 꼬리뼈로 해서 약물이 전반적으로 까맣게 그 협착 사이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디스크 손상이 됐을 때 허리 통증이 아니라 또 다른 부위에서 먼저 증상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젊으신 분들입니다. 젊으신 분들 중에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도 허리 통증은 없이 네. 한쪽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허리 디스크다라고 말씀드리면 허리는 안 아픈데 내가 왜 허리 디스크냐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풍선 확장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손상된 곳을 회복을 시키는지 화면 한번 함께 보시죠. 풍선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풀려 주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좁아져 있는 거고 풍선 확장술은 좁아져 있는 척추관에 풍선 확장을 하는 기구를 넣어서 좁아져 있는 신경 부위를 넓혀준 후에 그 부위에 약물을 뿌려주고 나오는 겁니다. 네. 풍선이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약물을 뿌려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 특히 풍선 확장술은 추간공,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좁은 구멍이 있는데 그 부위까지 풍선이 들어가서 넓혀준 후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풍선 확장술도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분은 56세 여자 환자입니다. 증상으로 보면 이분이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충안공 협착인지 중심관 협착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네. MRI를 찍어서 보면 이분은 제5 요추와 제1 천추의 오른쪽으로 신경공의 협착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보시면 이 부위에 신경 나가는 구멍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 협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 도식적인 그림을 보시면 풍선 확장술을 하는 기구를 넣어서 풍선을 부풀려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약물을 쭉 주입해서 호전을 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풍선 확장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풍선 확장술의 네. 가장 큰 특징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테터 끝에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집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준 후에 효과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통증이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통뿐만 아니라 기능장애가 수배 좋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 파행이라는 걷는 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선 확장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척추관을 늘렸을 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좁아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가 조금씩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시술 중에 공간을 좀 넓혀서 약물을 주입한 후에 어느 정도 공간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후에 쓰시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좀 유지될 수도 있고 조금씩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말로 증상이 호전된 후에는 조심조심 아껴 쓰시는 게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실제 사례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죠? 55세 남자 환자입니다. 걸을 때 오른쪽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땡기고 아파서 주사 맞고 지내셨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특징적인 추간공 협착증 환자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까맣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려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쪽에서 신경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까맣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리고 있습니다. 네. 시술 사진을 보시면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술 중에 시암이라는 그 영상 증폭 장치를 이용해서 시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풍선 확장술 하는 기구는 굉장히 의사가 원하는 대로 시술자가 원하는 대로 위치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위가 좁아져 있는 신경공 부위인데 이쪽 부위까지 위치해서 풍선을 확장해서 이렇게 공간을 넓혀주고 그 위에 약물을 효과적으로 주입해 줬던 사례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풍선 확장술 치료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 환자는 협착증은 아니고 디스크 환자였는데요. 우선 경미한 디스크입니다. MRI에서 보시면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서 신경을 살짝 누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옆에 하얗게 공간도 보이고 이런 경우에도 풍선 확장술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빨리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분도 다른 곳에서 다리 통증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는데 풍선 확장술을 받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가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네. 다음 사례 또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보셨던 분하고 좀 달리 디스크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이 왼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동그란 게 보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신경이 꽉 눌려 있습니다. 보통 제 경험에서 이런 경우는 수술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가요? 이분은 갑자기 심해졌던 증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얼마 안 되셔서 풍선 확장술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시면 증상이 많이 호전됐고 그래도 덩어리가 큰 건 어쩔 수 없어서 증상이 좀 남긴 했지만 일상생활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다음 사례 또 볼게요. 네, 이분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너무 협착이 심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지내셨던 분인데 그래도 연세가 얼마 안 되셔서 먼저 비수술을 시도했습니다.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의 부종을 빼주고 지금도 그래도 증상은 좀 남아있지만 일상생활을 가능할 정도로 많이 호전된 분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시술을 받으면 언제부터 환자분이 호전이 좀 된 것 같다라는 걸 체감을 할 수가 있나요? 보통
네. 시술 직후에 바로 다리가 가벼워진다고 느끼십니다. 아, 네. 네, 통증이 없어졌다고 표현하시는 것보다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표현하시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아, 그게 그렇군요. 저와 눈높이가 맞는 거죠. 네. 네. 자, 신경성형술, 풍선확장술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법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이 증상 호전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만으로 증상 호전이 없다면 결국은 또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떤가요? 아무래도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번역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그 과격하고 자극적인 말인데 요즘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진단 기기가 발달이 되고 MRI도 10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병소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리 증상이나 허리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기 때문에 디스크 협착증의 진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이로 인해서 증상이 심한 분들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디스크 협착증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비수술 치료가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고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가벼운 증상의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치료가 비수술 치료로 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전에 비수술 치료로 나왔던 분들보다는 지금 비수술 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수술 치료로 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수술을 하는 분들의 비율이 작아지지 수술을 하는 분의 절대적인 수가 작아진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환자분들 오시면 대부분 비수술 치료 낫는다는데 혹시나 제가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권하게 됐을 때 대부분 비수술 치료를 하는데 왜 수술을 권하느냐라고 했을 때 참 난감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자, 허리 통증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래서 MRI뿐만 아니라 환자 증상상 신경이 눌린 정도가 심하고 비수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호전은 있으나 환자가 만족할 정도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보행거리가 좋아지지 않고 MRI 소견상 신경이 너무 꽉 눌려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수술이 얻는 게 훨씬 많은 치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마비가 진행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고령 환자분들 요즘은 또 워낙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떨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 그 수술 자체를 너무 크게, 너무 위험하게 과장되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수술 자체를 크게 생각할 게 아니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유관적으로 병변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절개가 커졌었지만 요즘에는 미세 현미경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처 자체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이 아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어서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네. 자,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어줄 방법인데요. 미세현미경 수술 방법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세 현미경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약 10배에서 15배 정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미세 혈관까지도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병변 주위에 그 정상적인 신경 조직이나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병변 부위만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일상 복귀도 상당히 좀 빠른가 봐요. 네. 네. 기존에는 뭐 항상 어르신들이 와서 여쭤보시는 게 네. 아니 허리 수술하게 되면은 한 달 이상 입원을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렇죠. 과거에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허리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입원 기간이 보통은 3일을 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회복 기간이 빠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세 현미경 수술 과정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이 미세 현미경 수술은 그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혈관까지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정상 신경 조직 및 혈관 손상 없이 건강한 디스크는 보존을 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망가져 있는 디스크 부분만 확인해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하고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또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치료 사례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네, 58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조금만 걸어도 양쪽 다리가 다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신경 성형술을 시행을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환자였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협착증이 있고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뚝 잘라서 다른 컷으로 보면은 여기 신경이 지금 꽉 눌려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아, 이래서 수술을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을 했고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꺼멓게 눌려 있던 신경 부분이 지금 하얗게 신경이 넓게 감압이 되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또 있나요? 70세 여자 환자입니다. 아, 이 환자분도 증상이 다리가 땡기고 좀 남이살 같다는 좀 감각이 저하된 증상을 네네. 호소를 할 수가 없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5분 미만으로 한 100m 미만으로 걷기 시작하면은 다리 양다리로 통증이 생겨서 정상적인 보행이 좀 불가능했던 환자입니다. 수술 전 영상을 보시면은 역시나 신경이 좀 심하게 눌려 있고 지금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증상을 소견을 보일 수가 있고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 지금은 신경이 하얗게 정상적으로 펴져 있어서 네. 완화된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미세 현미경 수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벼운 걸음걸이도 참 불편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좀 진행을 늦출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이것도 네. 일종의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초기에 통증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고 이 완화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뭐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그러면은 네. 이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한 척추 질환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개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척추 디스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간판 탈출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만 한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네. 특히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또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어떤 그림인가요? 이것은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서 요 말 그대로 척추가 전방 앞쪽으로 전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척추가 앞뒤로 이렇게 좀 뒤틀려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면서 그 중간에 있는 신경이 딱딱한 뼈에 의해서 눌리게 돼서 양측 하지로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하시나요? 예, 그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싸고 가장 단순한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사실은 호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딱딱한 돌 같은 뼈 자체가 어긋나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사 약물이 들어가서 이 딱딱한 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한 협착증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치료 원칙은 사실은 수술적인 무조건,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예. 수술이군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 이제 최소 침습 유압술이라는 것인데 이 최소 침습 유압술은 기존의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방 척추 유압술과는 다르게 그 양측 옆쪽으로
절개를 최소 침습 절개를 시행을 해서 유압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가운데로 절개를 할 때는 약 10cm 정도의 절개가 필요했지만 이 추간공 경유 척추 유압술은 양측으로 약 그 2cm에서 3cm 정도의 작은 절개 두 가지가 돼서 네. 근육 및 연부 조직 손상을 획기적으로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이것 역시 회복 기간이 획기적으로 좀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을 치료하는 최소 침습 유합술 저희가 또 실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네, 이분은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네. 61세 여자분이시고 증상을 살펴보면은 양쪽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남의 살 같고 아파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했던 환자입니다. 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분도 여러 가지 비수적 치료를 받았으나 좀 효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요추 4번, 5번, 천추 1번에 전반적으로 좀 약간 계단처럼 좀 어긋나 있는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딱딱한 뼈 자체가 어긋나서 생긴 거기 때문에 주사 같은 걸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을 시행을 했고 요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인공뼈를 집어넣고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도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집어넣은 후에 그 나사못으로 좀 고정을 해서 네. 아까 수술 전하고는 다르게 지금 그 전반적인 척추의 형태가 지금 잘 맞춰져서 증상이 다 호전된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 사례 또 볼게요. 예, 다음 사례도 역시나 그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좀 젊습니다. 41세 여자분이시고 네. 사실은 최근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지내오셨다가 한 6개월 전부터 증상이 한 번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증상이 뭐 주사 치료나 다른 비수적 치료들로는 호전이 안 돼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일단은 나이가 41세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병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호전되기가 힘들겠다. 좀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굉장히 좀 황당하고 좀 놀라신 상태였고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유명하고 큰 대학병원에 가셔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네. 좀 수술을 이제 결심을 하고 좀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역시나 계단처럼 어긋나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네. 그 부위에서 신경이 정확하게 눌려가지고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셨었습니다. 역시 그 인공뼈를 집어넣고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을 했고 수술 전 영상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연히 다른 잘 맞춰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직후에 통증이 다 없어져서 굉장히 좀 고마워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최소 침습 유합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료 사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사례인가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58세 여자분이시고 증상을 살펴보면은 걸을 때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고 일단은 그 얼마 못 걸어서 다리에 통증을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찾아서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네. 이 비수적 치료에 의한 호전 자체가 장기적으로 호전이 안 되고 맞을 때 한 일주일 정도만 그 호전이 될 뿐이었습니다. 네. 이 수술 전 MRI를 보시면은 이 검은 선이 이제 척추 신경이고 이 앞쪽에 이 하얀 띠가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물인데 요것이 끊기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우리가 나사못을 고정을 한다고 그러죠. 네. 이 나사못을 고정을 하고 가운데에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정상적인 구조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얀 띠가 막히는 부분이 없이 잘 통과가 되고 있는 이것이 이제 그 척추관 협착증이 완치가 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협부형과 퇴행성의 사례들을 보셨는데 이 두 사례는 좀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건가요? 예, 그 퇴행성 협착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은 대개는 한 60대, 70대 이상의 노인네 분들이 이제 네.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지만 이
복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은 대개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약 3, 40대 젊은 분들에서 나타납니다. 증상은 3, 40대에 나타나지만 이 병 자체는 이미 10대 초반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오는 경우가 있고 이것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서 나이가 한 3, 40대 정도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네. 증상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저절로 호전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소 침습 유합술 치료 사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또 절망적인 경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지속이 돼서 저희 병원을 다시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저희 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고집해서 받으시다가 결국엔 수술적 치료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 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사실은 환자분 자체가 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고집을 하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 후에는 그 수술적 치료를 받아도 증상 호전이 쉽게 안 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진단이 잘못됐거나 수술적 치료가 옳지 않게 돼서 통증이 수술 후에도 전혀 호전이 없거나 그 당시에는 호전이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똑같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 후의 통증도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술 후에 통증이 재발됐을 때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네. 당연히 그 수술 자체가 워낙 좀 큰 문제이고 환자로서는 정말 큰 선택이기 때문에 다시 재수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은 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지만 네. 사실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재수술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수술을 안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 병원, 이 의사들이 이 치료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나서 네. 뭐 수술이건 재수술이건 결정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재수술을 한 실제 사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여주시죠. 예, 57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 요추 4번, 5번 높이에 1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다가 최근 3개월 전부터 왼쪽 하지에 방사통이 있어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주사 치료를 여러 번 시행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일단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수술한 부위에는 그 정상 조직이 달라붙는 유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주사약이 사실은 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됐고 이 수술을 시행을 했더니 아까 방금 전에 수술 전에 이렇게 터져 나왔던 디스크 조각이 지금 다 제거가 되고 신경이 잘 풀어진 소견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소 침습 유합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척추 질환에 궁금증이 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궁금증들을 하나씩 한번 해소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흡연과 음주는 척추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흡연과 음주는 모든 병의 적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죠. 네, 우선 저는 담배는 피지는 않습니다. 네, 수술하고 수술하고 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조용히 와서 선생님 담배하고 술은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러면 저는 그냥 딱 말씀드립니다. 담배는 안 되고 술은 괜찮습니다. 술은 네. 뭐 흔히 드실 수도 있고 요새 뭐 그렇게 알코올이 높지 않은 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술까지 척추 수술 때문에 척추 질환 때문에 금한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흡연은 논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디스크 상태를 악화시키고 디스크의 변성을 촉진시키면서 또 유압수를 받은 환자분들한테는 뼈의 유압을 현저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압수를 받은 환자분들한테는 딱 뼈가 붙을 때까지 3개월만이라도 자제를 하셔야 되는군요. 네, 금연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후에 척추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는 괜찮지만 네. 금연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좀 네,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죠.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과음은 좋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약물 치료가 내성이 생긴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석훈 원장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그 네. 약물 치료가 내성이 생긴다. 그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할 때 그 처방하는 약 자체가 그렇게 독성이 강하거나 심한 약이 아닙니다. 네. 여러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듯이 이런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에 내성이 생기진 않거든요. 저희가 처방을 하는 약도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 근위환제 등을 처방을 하는데 이런 약들은 내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의 소염제나 근위환제들이 위쪽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좀 위험을 유발하거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좋은 약들은 이런 위궤양이나 위험 등의 위에 부담을 주는 네. 지금 그 부작용을 현저히 줄여서 환자분들이 더욱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과 통증의 어떤 상관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오늘 아침에 10km 뛰고 왔습니다. 10km 뛰고 왔는데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뭐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 어깨 통증 이런 환자들이 운동으로 통증을 없앤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운동 치료로 낫는다는데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통증은 운동으로 절대 낫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경우는 통증이 비수술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좋아진 후에 통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치료를 처방해 드립니다. 네. 허리를 부드럽고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지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그건 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정말 스포츠 마니아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 골프도 있고 등산도 있고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요. 어떤 운동이 좀 이 척추질환 환자분들께 좋을까요? 네. 척추는 몸의 중심에 서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도 저는 환자분들한테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좋지 요가를 않군요.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서 좀 더 몸을 네. 비틀고 그렇죠. 뒤로 젖히고 하는 동작이 순간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가도 그렇게 권하지 않고 전신 운동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고 허리를 부드럽게 하는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드러운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자, 또 이 흔히 생활 속에서 삐끗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단순한 느낌들이 디스크로 이어지기도 할까요, 선생님?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제 뭐 논문상으로 다 밝혀진 얘기인데 여자의 경우에는 한 40세쯤 되면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서 MRI 촬영을 해봤더니 약 80% 이상에서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이 됩니다. 남자들도 촬영을 해봤더니 정상적인 사람들에서 MRI 촬영을 해봤더니 약 90% 이상에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척추의 디스크의 변화는 생겼지만 사실은 증상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예. 이 삐끗했다는 것 자체가 뭐 디스크를 갑자기 뭐 이상하게 변화시키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척추에 무리가 가 있는 상태에서 증상 없이 지내다가 뭔가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 삐끗한
그래서 통증이 지속이 돼서 병원에 와서 막상 검사를 해봤더니 디스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 근육통이나 허리를 삐끗한 경우에는 일단은 통증 자체가 네. 간단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했을 때 일단은 한 두 주 이상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증상이건 뭐 예를 들어서 허리에 국한된 통증이건 다리 쪽으로 뭔가 좀 저리거나 따끔따끔하거나 남이살 같은 증상이 있건 한 달 이상 정도 증상이 지속이 된다고 느껴지시면 그때는 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한 번쯤은 좀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임신 중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임산부들이 간혹 또 있는데요. 임산부들도 치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예전 어머님들 보시면 허리가 예전에 아기를 낳을 때 허리로 애를 낳았다. 임신을 했을 때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팠는데 아기 낳고 괜찮았다라는 게 대부분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다리 통증이 간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예전 분들은 그걸 참고 지내셨는데 요새는 그렇게 참고 못 지냅니다. 아무리 임신을 하셨다 하더라도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 통증이 있고 병원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심하게 아픈데 병원에 오신 분들입니다. 남편분들은 그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MRI를 찍습니다. MRI는 네. 태아에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네. 문제가 없고 MRI를 찍었을 때 병이 심하지 않으면 간단한 물리치료나 가벼운 운동치료로 증상을 지켜보는 게 맞고 MRI를 찍었는데 증상도 심할 뿐더러 신경 눌리는 게 굉장히 심하다. 네. 그러면 가벼운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증상의 호전을 가볍게 꾀하고 환자나 태아에 문제 없이 치료할 수 네네. 있고 심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안전하게 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요새 뭐 그렇군요. 마취약이나 뭐 진단기기나 모든 약이 좋아져서 태아에 문제 없이 혹시나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 하더라도 엑스레이 방사선 양이 한두 번 정도는 태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임산부들 중에서 수술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 세상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병원을 찾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가 좋지 않으면 이 관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네. 어떤가요? 우리 단열병원에서도 뭐 무릎 인공관절도 하고 네. 어깨 뭐 회전근개 파열 수술도 하고 하는데 가끔 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도 받고 뭐 치료도 받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이 어떻게 잘못해서 병이 여러 군데 생긴 게 아니라 척추가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람의 몸은 이렇게 사슬처럼 다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네. 척추가 안 좋아서 보행이 심해 안 좋아지면서 무릎이나 발목, 심지어는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 발목 관절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보행이 안 좋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증도 같이 생기고 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칙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장 궁금점은 그러면 뭐부터 치료해야 되느냐? 사람의 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치료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협착증처럼 허리병이 있는데 목 디스크가 심하다. 그럼 목부터 치료하고 허리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무릎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발목을 치료하는 겁니다. 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예방법을 포함해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우 원장님. 네. 네. 우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약도 좋아지고 기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척추 질환은 무조건 무분별하게 치료받는 질환은 아닙니다. 병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치료 방법에 따라서 꼭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습니다. 그 판단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가 같이 옆에서 성심성의껏 환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게 환자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 권해줄 수 있는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심하시고 척추 질환에 대해서 손해보지 마시고 모든 걸 해결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조석훈 원장님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뭐 저희 어머니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주위 어르신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보면은 그 동양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어머님들이
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뭔가 청소를 하건 일을 하시건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 네. 허리를 굽혀서 뭔가 일을 많이 하십니다. 뭐 김장을 담글 때도 그렇고 집안 바닥 청소를 할 때도 그냥 마대걸레가 아닌 걸레를 이용해서 네, 그렇죠. 예. 네, 이런 자세들이 몇 년, 뭐 10년 넘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굉장한 좀 악영향을 좀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제가 뭐 청소 업체를 대신해서 네.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서양처럼 좀 그 의자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청소도 이제는 좀 걸레를 사용하지 않고 좀 마대걸레를 이용해서 네. 가능하면은 좀 허리에 좀 무리가 안 가는 자세로 좀 지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머님들은 참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두 분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달나라병원의 조석훈, 이성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척추 질환은 성별과 또 나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